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튀르키예 구터키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천 명이 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집안에 있자니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밖으로 나가자니 동상에 걸릴 처지입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미국과 한국 등 3개가 지진 발생 지역에 구조대를 보내고 있고 구조 골든타임은 사흘로 봅니다. 벌써 하루 지났습니다. 이번 강진은 경제와 정치가 최악인 터키와 시리아가 피해 지역이어서 구조를 어렵게 합니다. 지진대에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포함한 미국인들도 긴장합니다. 미국 지질연구소는 오늘 아침 지진 발생을 예측할 과학자는 없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지진 예측을 따라다니지 말고 지진이 발생할 것에 대비를 하라고 강조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라는 좋은 이슈와 중국 등 나쁜 이슈가 터진 오늘 국정연설을 합니다. 재선 발표를 앞두고 재선 출마를 원치 않는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연설입니다. 공화당에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응 연설자로 세운 사람은 트럼프 재임 중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세라 허카비 알칸소 주지사입니다. 헌팅턴 파크에서 경관에 의해 숨진 남자의 경관과 대치 장면이 담긴 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5개월 전 사고로 2다리를 잃은 사망자는 칼을 휘두르고 있었고 경관이 쏜 11발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9살 소년이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 공부를 시작한 뉴스가 세계로 퍼져갑니다. 팬데믹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영화체인 AMC가 티켓값을 자리에 따라 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미국 인쇄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거의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제가 지금 읽다 보니까 헤드라인에 중국 풍선 문제를 빠뜨렸네요.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터키에서의 강진 발생 그리고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까지 너무나 지금 피해가 큰 이 뉴스를 남의 일 같지 않게 보실 겁니다. 남의 일 같지 않게 보시는 그 부분은 오늘 이 섹션 마지막에 과연 큰 지진은 예측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예측했다 하고 실제로 이번 지진에 대해서도 트위터로 2월 3일인가요? 경고를 한 네덜란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질연구소는 대규모의 이런 지진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예측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키와 시리아는 남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고 저는 터키라고 더 쉽게 나오네요. 이 터키에 바뀌어진 이것도 정치적인 이유로 바뀌었지만 이름을 튀르키예 이제 그쪽의 인종 여러 가지를 담은 그 말이죠. 터키라는 것이 좋다면 왜 바꿨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아주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르메니안과 터키와의 관계 등등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 바꾼 튀르키예와 튀르키예의 남쪽에 시리아가 있고 그 시리아에 부분적으로는 또 터키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바로 이제 7.8과 7.5의 지진이 터키에서 발생을 했고 사망자 이제 5천 명 이상이라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터키에서 한 3천 명 정도고요. 부상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훨씬 넘고 빌딩이 터키에서 붕괴된 것만 해도 11,000채 이상입니다. 병원 15군데,
그리고 뭐 2000년이 된 성이라든가 아파트먼트는 한 블럭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먼트가 거의 무너지려고 하는 그 골목에 그 반대편에서 걷고 있는데 사진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 저거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는가 걱정이 될 그럴 그 정도입니다. 완전히 뭐 10층짜리 아파트먼트가 주저앉았다던가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24시간 넘었는데 날씨가 너무나 추워서 영하에 가깝기 때문에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생존자 구조 작업이 힘들겠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도 그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워낙에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에서 죽는가? 또다시 여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걱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내가 동상에 걸리는가? 가난한 지역이니까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도 많고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은 어젯밤에 자동차 안에서 아주 추위에 떨면서 살아있는 사람도 여진이 겁이 나서 그렇게 밖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공포보다는 죽을 수 있다는 추운 게 낫다 하는 것. 사흘 안에 구조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터키라든가 세계에서 사람들이 구조대가 갔기 때문에 뭐 16,000명 이상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워낙에 그 내전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면은 뭐 폭발, 폭격이죠. 폭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곳이 건물이 약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그 쉽게 알 수가 있고 바깥에서 터키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도 그 갇혀 있는 건물 더미 안에서 어떤 휴대폰의 그 보이스 메모로 본인의 그 지금 생존 사실을 알리는 이런 분들 그 가족의 얘기를 들어야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 준비를 해서 오늘 저녁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에 이제 국정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국정연설과 함께 여기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는가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뭐 미국의 대사도 보내고 있고 로스앤젤레스가 이제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전문가들이 많고 하니까 중장비와 함께 뭐 한 70명 정도는 갔다고 하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설치덕 아직은 텔레비전에 많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등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이제 구조견이라든가 구조덕 같은 이런 의료팀 등을 포함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많이 보낸다고 하고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유럽연합, 인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냅니다. 구조팀을 보내는 국가도 있고 구조팀과 의약품을 모두 보내는 국가. 호주는 $10,000,000를 보낸다고 얘기를 했고요. 공항에 보면은 지금 터키 이쪽 공항에 보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무슨 연필을 빼곡히 꽂아 놓은 것을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것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나는 뭔가 자원봉사라도 하고 싶다 해서 그쪽으로 떠난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흔치는 그 않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고 뭐 예전에 80년 전에 이것보다 조금 더 강한 지진이 있었다고 하지만 가장 가깝게는 1999년도에 터키에 이번에는 남부였지만 이스탄불 수도 인근에서 그 당시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18,000명 정도가 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만큼 많은 사람들이 숨지지 않아야지 되는데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터키는 그 국경 남쪽에 그 시리아 북부도 터키가 지금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유난히 또 그 시리아 난민들도 많습니다. 그 난민들이 시리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 시리아 쪽에 가까운 곳에 살지 않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사는 지역도 뭐 약하고 취약 기반도 그렇고 하는데 터키는 왜 이렇게 난민이 많은가 하면 한 360만 명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난민 협약이라는 것도 맺었고 터키가 유난히 이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시리아 난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터키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였던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터키의 에르도안이 독재자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 쪽에서 난민 받기를 꺼려하니까 우파들이 그런데도 우리 터키는 받는다 해서 터키의 이미지 세탁을 많이 했죠. 시리아 난민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그 난민들이 이번에 또다시 지진 피해자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2010년도에 한 10,000명 정도 있었는데 12년이 지난 뒤에는 360만 명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해서 이제 지금 난민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시리아의 경우는 내전이 일어났는데 바샤르 알사드 정권을 내리기 위해서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는데 그 이제 북쪽에 반군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역시 정부군의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폭격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모든 것들이 사람만 허약한 게 아니라 건물이라든가 모든 구조물이 허약한 상태에서 이런 그 지진이 발생해서 사람들을 구조할 때도 너무 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하는 그런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어렵고요, 가난하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이 시리아의 북부 쪽에 반군 쪽에서 이런 것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구조대원을 보일 때는 반군이냐 정부군 쪽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전 중에 최악의 전투가 벌어진 곳이 지난번에 그 알라포잖아요. 지금은 2020년부터 휴전이지만 여기도 지금 지진 피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구조하는 데서도 그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서 시리아는 똑같은 시리아인데도 이거 반군지역, 뭐 정부군지역 이런 것을 뭐 나뉘어야지 되고 계산해야지 되고 아무튼 굉장히 지금 모든 것이 다 최고의 강진에다가 시리아에서는 종교적으로도 엇갈리고 뭐 시리아야 거의 뭐 시아파가 이제 그 좀 강한 유일한 그런 곳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는요. 그런 곳에 그 터키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아무튼 힘든 그런 그 일입니다. 이 지진에 대해서 이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민 등은 이거 이번에 진도가 뭐 7.8, 7.5였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잖아요. 지질연구소가 오늘 아침에 다시 이거 2월 3일에 터키 그쪽에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네덜란드의 뭐 신비주의자 누구누구가 그렇게 트윗에 올렸다는데 하는데 미국의 지질연구소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마나 한 말을 한 것이다. 이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어느 과학자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까운 시일 안에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터키의 그 남쪽이라든가 지금 이번에 그 네덜란드의 프랭크 후버게츠라고 캘리포니아주의 2015년도에 지진이 일어날 것 같아 하고 이제 공표를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번에도 터키의 남중부, 요르단, 레바논 지역에 진도 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2월 3일에 트윗으로 경고를 했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과거에 태양계 행성의 움직임으로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미국의 지질연구소의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될 것 같아 하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다음 분기에 뭐 경기 예측에 대해서. 근데 그건 우연히 맞은 것이지 뭐 그렇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지진에 대한 예측은. 그런데 어쩌면 이게 맞았는가? 그것은 마치 화라산처럼 지진 활동이 아주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터키의 지진대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세 개 내지는 네 개의 지진대가 그 겹치는 그곳에서 이번에는 이제 정확하게는 뭐 아나톨리아 그 지진대인데 그 주변에도 뭐 아라비아 지진대, 뭐 유라시안 지진대 이쪽 옆으로 와도 또 다른 지진대 하나가 있어서 완전히 그 활동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허리케인이나 홍수 같은 것은요. 과학자가 기상학자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진 예측은 힘들다는 겁니다. 저 아래 땅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서 그게 적당한 타이밍을 맞춰서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껏해야 1분 정도 경고를 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에서도 지진대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정책 입안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를 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인들은 뭐 당연히 그 마음의 대비라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이 예측한다는 게 그냥 뭐 게임하다가 어쩌다가 맞은 그런 거 정확한 과학적인 게임이 아니다. 물론 좋은 센스와
센스가 아니라 좋은 센서,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좋은 과학적인 모든 것을 갖춘 센서와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너무 좋으면 그런 경고가 있을 때 빨리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대재앙, 대지진에서는 10초만 경고를 빨리 보내더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 이런 것을 10초 안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달리는 열차 안에서 10초 빨리 경고를 받으면 그 열차가 속도를 10초 동안 늦춰서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가 무슨 뭐 휴대폰 등등으로 경고를 받으면 내가 지금 1층에서 탔는데 23층으로 올라가야지 되는데 바로 2층을 눌러서 2층에서 스탑해서 문이 열려서 더 이상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사람이 없게 한다던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저 정도의 대규모 지진을 내가 올바르게 예측했다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죠. 집에 물도 두셔야지 되고 아주 단단한 이런 그 구조물 아래에 숨으셔야지 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책 위반자들은 구조를 아주 강하게 해야지 되겠죠. 캘리포니아주의 위셔, 저희 빌딩에 있는 이 위셔 지역도 지진이 몇 번 일어나고 나서 완전히 그 빌딩 코드가 바뀌어서 지진 공사도 해야지 되고 새로 짓는 건물 강하게 뭔가를 마련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다면 터키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는가? 있겠죠, 당연히. 이번에 터키와 시리아에서 이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컸던 것은 첫 번째는 지진 때라는 것과 지진의 강도, 이게 이제 두 개 자연적인 것으로 묶여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준비, 대비가 소홀했다는 겁니다. 터키에서도 80년 전에 1999년도에 강진이 일어났을 때 왜 건물을 강하게 지으라는 코드를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코드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안 지키는 것이고, 더군다나 에르도안이 내년도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이 독재자가 표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업자에게 뭐 많은 뭐 예를 들어 사명권 같은 것도 주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서 뭐도 짓게 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양식이 있고 그 방면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터키를 공동묘지로 만들 것이다 라고 1년 전에 경고를 했답니다. maybe 그 경고가 선견지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적인 것, 지진대와 그 지진의 강도. 그러나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빌딩 코드라든가 아니면 일반 개인이 딱 뭔가를 알고 있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빨리 나오고 20층에 가서 내릴 게 아니라 당황하면은 그때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내가 23층에 가더라도 1층에 있을 때 2층을 눌러서, 아니면 그게 너무 늦었다 싶으면 3층을 눌러서 빨리 나와야지 된다던가, 이런 일들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항상 인간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만큼 컨트롤하도록 대비하고 훈련하고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국가와 경제적인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번에 터키, 시리아의 지진으로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 변호사 공동 후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 보니까 야구 모자 쓰고 뭔가 서류 봉투가 아니라 파일을 들고 어디론가 가던데 국정연설을 준비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뭐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열심히 준비하던데, 사실은 제가 이런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어차피 몇 시간 있으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도를 하는가? 어차피 내일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습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무척 다르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대통령의 국정연설로 알 수 있으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요. 국정연설이 언제부터 됐냐면 1790년이니까 조지 워싱턴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국정연설 하는데 첫 해는 안 하죠. 왜냐하면 첫 해는 1월 달에 1월 거의 말에 지난번에도 20일에 취임식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첫 해는 거르고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데 지금 국정연설을 하는 시점이 어제 말씀드린 뭐 몇 가지의 여론조사 결과 사람들은 그의 재선 출마를 바라지 않는다. 뭐 40%도 안 되잖아요. 바라는 사람이. 그리고 37%였죠. 중간선거 직후에는 52%였다가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그렇고 그리고 그가 지난 2년 동안 뭘 많이 성취한 것 같아 이런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성취하지 못한 것 같아가 뭐 거의 70%에 이를 정도. 그러니까 오늘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몇 주일 뒤면 본인이 이제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니까 많이 어필을 해야지 됩니다. 1790년부터 시작된 대통령이 이제 국민에게 딱 연설을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청사진, 비전을 보여주는 이 국정연설은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하는 연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봅니다. 적어도 뭐 한 3천 몇백만 명 정도는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빼고 뭐 10명에 1명 이상이 본다는 얘기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좋다고 얘기를 하겠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고 있고 그것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면서 이게 뭐 내가 기간산업안을 통과시키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코비드 19에 대해서도 뭘 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채무 상한선 올리기나 그에 비해서 중국 풍선 뭐 이건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이슈는 대통령에게 조금 나쁜 거죠. 그러니까 채무 상한선 올리기에 대해서는 공화당을 향해서 이건 국가의 신용 등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니까 늘 꼬서 나라를 운영해 왔으니까 올해도 별달리게 크게 뭐 지출 삭감하는 것 없이 채무 상한선을 올려달라. 이게 초당적인다. 뭐 이런 얘기할 것은 당연히 짐작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도 국가 채무 상한선 높이기와 연방 지출은 분리해서 생각해야지 된다라는 여론이 훨씬 많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이 연설이 끝나고 나면은 경제에 관해서 지금 계속 뭐 펜실베니아, 뉴욕 이런 데를 다니면서 경제가 좋아요.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위스콘신으로 가서 경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플로리다주로도 가서도 소셜 세큐리티와 메디케어는 지켜야지 된다. 일부 공화당에서 이걸 지금 뭐 민간으로 돌리려고 한다던가 하는 일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히 이제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국방부의 대변인을 통해서는 중국 풍선에 관한 많은 브리핑이 있었지만 과연 대통령이 이 중국 풍선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기후변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중국과 같이 해야지 되는데 연결할 것인가 궁금하고요. 뭐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테고 초대 손님이 테네시 멤피스에서 29살의 타이어 니콜스의 부모 경찰에 의해서 숨진 구타당해서 그 부모를 초대했다니까 경찰 개혁을 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을 의회에서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얘기 당연히 하겠죠. 이민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고 오피오이드는 미국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것 같고 낙태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2월 24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지금 1년이 되는 때입니다. 이때에 미국과 독일 다 포함해서 헤비 탱크까지 보냈는데 우크라이나가 전투기 보내달라, F-16, F-15 보내달라 하는데 아직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서방 세계는 미국도 그래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많은 헤비한 무기들을 안 보낸다고 하다 결국 보내잖아요. 지상이 잡혀도 헤비 탱크로
영공이 뚫리면 그 전쟁에서 러시아를 몰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를 향해서 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고 그러면 이제 3차 대전 위험 또 핵무기를 거들먹거리고 있으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런 약속을 받고 이 전투기를 보내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크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늘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때는 한국에서는 또 뭐 미국에 나와서 한국 관련 취재를 하고 있는 특파원들은 북한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주시를 할 겁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하도 이슈가 많아서 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미국과 북한 간에 뭐 특별한 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화의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언급을 할까? 언급을 하더라도 짧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Maybe 중국 풍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아마도 그 지금 처방약 값이 사람들이 생활 뉴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게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올해부터 인슐린 한 달에 $35를 넘지 않도록 그 최고 그 상한선 을 정해놨잖아요. 이걸 민간 보험까지 확대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경우 한인분들도 인슐린 뭐 많은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포러블 케어 액트도 요즘은 이제 한인분들도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을까. 이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1790년부터 조지 워싱턴 때부터 국정연설이 있었지만 그 국정연설을 여당에서 하고 나서 야당의 대응연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때는 스페니쉬까지도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올해도 있습니다. 스페니쉬 관련이.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은 세라 허커비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초기에 정말 열심히 뭐 대안 사실 등등으로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때는 정치인으로서 처음 했기 때문에 더 말실수라던가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했을 때 막느라고 정말 힘들었었죠. 세라 허카비가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지금 가장 어린 젊은 주지사입니다. 40살인가요? 40살 맞네요. 최연소 알칸소 주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그렇게 뭐 젊은 나이에 여자로서 백악관 대변인 하기도 힘들었고 아버지 허커비가 마이크 허커비가 알칸소 주지사를 예전에 했고 목사 그런데 막 노래하는 목사잖아요. 기타 치고 노래하고 하는 목사고 그리고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로도 2번이나 나갔죠. 그 후광을 입은 사람인 겁니다. 딸내미는 이 세라 허카비라는 해서 오늘 공화당에서는 세라 허카비가 대응 연설을 하니까 잘할 것 같아요. 우선 백악관 대변인 할 때 말하는 것은 얼마나 내추럴리 훈련이 됐겠습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변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시작이 1790년이지만 대응연설은 린든 B 존슨 이때부터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해서 야당에서의 대응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한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응연설은 별로 주목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은 역시 정치가 심하게 분열되면서 그 대응연설들도 주목을 받게 되더군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에 대통령이 과연 어떤 얘기들을 할지 내일 제가 또 자세히 보고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헤비한 뉴스가 많아서요. 좀 가벼운 뉴스 하나를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이틀 전에 가디언에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 미국의 모든 매체 그리고 무슨 뭐 영국의 또 다른 BBC라든가 이런 데도 보도를 하는데 여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부모님들의 고민이 있는데 9살짜리 소년이 하이스쿨을 졸업을 하고 대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를 쇼핑하고 있어요. 아이빌리그 대학 중에서. 고등학교는 9살이에요. 4.0, 3년 안 돼서 졸업을 했고 펜실베니아주에 살고 있는 데이빗 볼로건 인종을 잘 얘기하지 않는데 인도계로 보입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부모님 뭐 사진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데 코비드가 우선 첫 번째 이 학생의 공부를 빠르게 하게 한 겁니다. 코비드니까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8학년 과정을 2달 반 만에 끝냈다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이스쿨을 시작을 했는데 2년 전에 그 STEM, STEM 뭐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고 아니신 분들은 뭐 모르셔도 상관없는 이 프로그램을 듣고는 바로 이거다. 막 처음부터 듣고는 좋아해서 아이가 먼저 해서 어메이징한 저니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8학년 과정을 2달 반 만에 끝내고 하이스쿨을 4.0으로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블랙홀도 연구하고요. 뭐 이런 얘기하고 과학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펜실베니아주에 사니까 유펜이나 뭐 프린스턴이나 하버드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 뭐 이런 곳으로 정하려고 하고 공부도 뭐 집에서 많이 하겠죠. 기숙사 생활은 안 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9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요. 어떤 때는 타고난 게 있는 거죠. 9살이 이렇게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떤 때는 그 막 벽에 가지고 벽에 싸움 재밌잖아요. 그런 거 어렸을 때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아이 너무 조숙하시네요. 벽에 막 던지고 다치지 않으면서 재밌는 싸움. 그렇게 벽에 싸움도 하지 말아야지 될 때 하고 그런 그 막 어린 아이인데 뭐 스포츠 뭐 무술도 좋아하고 뭐 그리고 뭐 피아노 연주 이런 그 열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복잡한 개념을요. 그 복잡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빠른지 엄마 아빠도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이제 병원을 내서 퇴원한 환자를 케어하는 그런 그 클리닉을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보다 훨씬 앞서간답니다. 1학년 때 이미 뭐 영재 테스트는 했고요. 뭐 초등학교에서 건너뛰어서 이렇게 된 건데 해서 지금까지 기네스북에는 6살 때 대학교에 6살 때 최연소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2번째인데 부모님이 얘기하시는데 힘들다는 거죠. 부모님이 그 아이의 여러 가지를 그 포착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이걸 어쩌겠어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태어난 학생은 그런 식으로. 그러나 이 학생이 또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을 이루기 힘들었을 것도 같고요. 잠시 뒤에는 경제면서도 나하고 딱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나도 그 안에서 빨리 몸의 색깔을 바꾸고 변화하지 않으면 주저앉고 망하고 만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2가지 이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영화사요. 저 압니다. AMC 영화관이 1000군데 있으니까 그 한 군데 영화관에 뭐 어떤 데는 제가 쉬어보니까 뭐 23개 스크린이 있고 하는 곳도 있던데 대단히 많은 거죠. 이 가장 큰 AMC 영화사가 티켓 값을 자리에 따라서 책정을 하겠다는 그 발표를 어제 한 뒤에 요즘 영화 직접 영화관에서 보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지만 이건 그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매기냐면요. 3단계로 나뉘어서 맨 앞에는 싸겠죠. 스크린이 크니까. 그리고 중간이 조금 비싸고 그 밖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최상급, 표준, 그다음에 value. 영어로 하자면 preferred, standard, 그리고 value 해서 세 번째를 value로 놓는데 왜냐하면 그게 싸니까 그렇겠죠. 해서 그 가격 대비 괜찮다. 표준, 최상급은 하이엔드 프라이스인 겁니다. 중간 그 정도가 영화관에서는 뭐 뒤에서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건 이제 소극장에서 이거 큰 극장은 중간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오후 4시 이후에만 적용을 한답니다. AMC에서 아니 다른 엔터테인먼트는 다 그러는데 그런데 왜 우리 영화관은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안 해도 됐으니까 안 했겠죠. 지금 코비드 19 이후에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AMC에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브로드웨이 라이브 뭐 뮤지컬 같은 연극 무슨 뭐 발레 이런 경우는 앞좌석일수록 비싸잖아요. 이게 이제 영화와 다른 거죠. 스크린으로 크게 확대를 해서 보는 것과 실제의 인물을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그렇게 반대가 되고요.
미국 바깥의 그 영화관은 사실 오래 전부터 이렇게 좌석에 따라서 가격을 그 설정을 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리고 무슨 뭐 넷플릭스라든가 무슨 뭐 애플 플러스 또 뭐가 있나요? 다 불러야지 되죠. 이런 때는 아마존 프라임 또 뭐가 있나요? 제가 가입한 거 훌루 이렇게 무슨 뭐 먼슬리 구독자도 이제 받아서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게 이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타블로이드 신문은 한국 분들은 많이 보지 않으시지만 아직도 마켓에 가면 타블로이드 신문 쫙 있잖아요. 뭐 에스콰이어,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이 내셔널 에스콰이어, 뭐 인콰이어를, 뭐 이런 에스콰이어, 내셔널 인콰이어를, 뭐 뉴욕 포스트 등등등등 했는데 이제 그런 그 가십 신문의 종이 신문은 끝났다. 뭐 악시오스가 여러 가지를 딱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전했는데 뭐 예외는 있습니다. 이런 그 타블로이드 신문은 끝났다. 더군다나 페이퍼 신문은 끝났다 하는데 여기도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이제 또 추세를 따라간 게 살아남는 것인 겁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 가장 파워풀한 타블로이드 신문인데 발행 부수가 많으니까요. 트리뷴에 팔렸습니다. 2017년도에 단 1달러에. 왜냐하면 운영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리고 나서 새 오너가 바로 뉴스룸을 반으로 줄이고 2020년에는 아예 사무실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해시펀드사에서 오너십을 갖고 있으면서 좀 그 로컬 뉴스에 컴백하는 그 시도를 합니다. 그거는 로컬은 다른 큰 뉴스에서 하기 힘드니까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켓에서 이 자매 회사에 팔렸는데 올 캐시로 2019년도에 1억 달러 정도에 팔린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전에는 과거에는 4억 달러 이상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뉴욕 선 이것도 2008년도 그때쯤부터 이제 인쇄업계가 조금 내려가기 시작했죠. 인쇄업계가 내려가면서 종이값 비싸지고 하니까 찍으면 찍을수록 손해보는 아주 이상한 패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올 캐시와 주식 딜로 주이시의 탑 편집자에게 더비드 에펀이라는 이분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디지털 온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가십은 그러니까 가십을 다루는 것은 종이로는 힘들 수가 있죠. 온라인이 등장한 다음에 시차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살아남는 이런 타블로이드 신문을 보면은 The Daily Mail은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 영국에서 디지털로 굉장히 강한 타블로이드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영국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의 웹사이트가 처음부터 영국에서 이미 시작을 해서 기반을 깔아놨잖아요. 온라인 기반을 인터넷 기반을 깔아놨기 때문에 미국 버전이 나올 때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이게 지금 성공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기간 산업으로 온라인에 투자를 해놨던 것이 영국에서 The Daily Mail이 미국에서는 점프 스타트를 하는 거죠. 점프 스타트만 해서 지금 2021년도에 12억 달러 가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뭐 마켓에서 판다 뭐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 대단한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그 투자를 했었던 곳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곳은 살아남지 않고 또 온라인 가십이라고 또 다 살아남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기계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정보를 주고 했었던 그 거커라고 있죠. GAWKER 2022년도에 시작해서 처음에는 막 좀 떴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문을 닫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가십을 믿거나 말거나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막 하니까 소송 걸리고 해서 그리고 TMG도 처음에 얼마나 흥했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가십 많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그 박스 엔터테인먼트에 팔렸는데 아, 죄송합니다. 기침했어요. 박스 엔터테인먼트에 5천만 달러도 못 받고 팔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디지털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 전환하느냐. 제가 볼 때는 저도 그 데일리 메일을 보는데 데일리 메일은 꼭 누구 무슨 유명인의 가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뉴스가 발생을 하면은 어찌 그래 정보원이 많은지 현장에서 사진을 무척 많이 빨리 실어 올립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그냥 뉴스의 가치가 있건 없건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건 없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정말 빨리 많은 부분 사진으로 하는 것이 주요하지 않았는가. 뭐 데일리 메일을 싫어하면서도 보는 저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게 되는 게 빨라요.
이 뉴스가 굉장히 빠르니까 해서 뭔가 변화하는 추세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문 닫고 마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헌팅턴 파크이 이제 아마 경찰들의 경관들의 감식함에 바디캠이 없는가 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이슈가 될 듯 말 듯 크게 하는 그 앤토니 로우라고 36살에 5개월 전에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이 사람이 결국은 뭐 경관의 총에 맞아서 숨졌다 하는데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경관의 바디캠은 없지만 주변에 이 감시 카메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 경관이 갔었을 때 그 전에 이미 이 남자가 용의자가 교차로에서 누군가를 칼로 찔렀고 칼 찔름을 당한 사람이 신고를 했고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도 손에 칼을 쥐고 있었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보고 도망가고 하는 과정에서 경관이 이제 3명들이 있었고 결국은 총을 11발을 맞아서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이건 당치도 않는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비디오 테이프로 칼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했고 뭐 도망을 갔고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두 다리가 절단된 그리고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그 비디오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계속 얘기를 하죠. 그의 컨디션이 경찰의 위협이겠는가. 지금 두 다리가 없는데 이 문제예요. 중국의 그 풍선은요. 풍선 그 높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지름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높이라고 부르고 있던데. 높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이 경우에는 밑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를 달아 놓으니까 200피트, 그럼 60m. 그러면 60m면 한 20층 정도 건물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굉장히 큰 거잖아요. 보잉 747 날개 길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풍선, 스누피 풍선 보죠? 그 풍선의 4배. 아무튼 거기에 뭐 여객기 크기의 장비도 들어있었다고 하고, 무게가 처음에 이제 1000파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2000파운드 이상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서양에서 미국이 그 F-22 전투기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쏘아서 지금 잔해를 수거하고 있고, 미국은 당연히 뭐 이거 분석을 하겠다, 안 준다고 하겠죠? 안 준다고 했고, 그러니까 중국이 왜 우리 민간 회사 건데 그걸 안 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상황에서 왜 그런 과거에는 뭐 이렇게 뭐 그 터트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과거에는 중국 것인지 몰랐다는 얘기.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트럼프 시대에도 3번이나 미국 영공을 넘나들었다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번에는 잠깐 들어왔다 나가면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내내 알래스카에서부터 떠다녔으니까, 몬태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떠다녔으니까 사람들도 뭐 빌딩 20채 정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6만 피트 정도, 상업용 비행기가 뭐 3만 피트, 맥시멈 4만 피트 정도 되잖아요. 상업용 비행기 그것보다 조금 높은 그곳에서 떠 있는 것을 사람들도 봤고, 일주일이나 그렇게 다녔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중국이 이거 보라고 한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왜 시진핑은 이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 하면서 보라고 해? 하니까 이건 시진핑의 컨트롤권이 아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치 않는 또 다른 공산당 내부의 일이다라고도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 공산당도 다 장악 못하네? 우리는 장악한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 풍선을 쓰냐 하지만 더 좋은 위성이 있는데 한꺼번에 쫙 볼 수 있는, 풍선이 그 느린 속도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뭐 볼 수도 있고, 센서 패키지를 바꾸면 모든 임무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무튼 아직까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 왜 지금 보냈는지, 왜 풍선인지 등등 조금 있으면 또 얘기는 나오겠죠.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우 변호사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항상 큰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시스 감옥에서 터키 지진으로 죄수들이 탈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 보이스 음성 메모를 전해드렸는데 잠깐 그 더미 속에서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노트 메모로 신생아가 구조됐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